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시고 부동산 초대석 방송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 책이 나왔어요. 2020년 수도권 입지에 대전환이 온다. 서울 아파트 상승의 끝은 어디인가? 삼토시님 모시고 부동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토시입니다. 뵌지 얼마 안 돼서 2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막 너무 새롭거나 막 너무 오랜만에 뵙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항상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글로 만나 뵙고 하다 보니까 또 친숙한 부분도 있고, 예,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할 때 우리 얘기했었던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뭐 출판사 정해지지도 않고 뭐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6개월 동안 그냥 편하게 썼던 책인데요. 다행히 뭐 매경에서 책을 내준다고 해서 책이라는 형태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활자되어 있는 이 글자들이 나중에 생각을 정리하거나 할 때는 전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정리하면서 좀 저 스스로 새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내년에 연작이 나오려면 이번 책도 좀 잘 팔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그 버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삼토시님과의 이 이야기가 이 책이 또 잘 나가는데 충분한 버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11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이제 방송을 출연하셨는데 그 안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방송 보셨나요? 부동산 관련한 내용만 짜깁기로 해서 봤거든요. 그 영상 이렇게 틀어주는 데가 있나요? 아니요. 그 기사로? 예. 저도 기사로만 봤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언론 저런 언론에서 이렇게 좀 나왔던 부분들 저도 보긴 봤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받은 가장 강한 느낌은 이 규제 기조를 수정하진 않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규제가 좀 일정 부분 풀려야 숨통이 트여야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 규제 기조를 계속하겠다 또는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전달이 강하게 됐기 때문에 규제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 규제의 반작용 가장 큰 건 저는 매물 잠김 효과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매물 잠김이 효과는 앞으로도 좀 계속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워킹맘이라고 하신 분께서 하신 얘기 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 강화 이런 형태로 좀 매물 나오게 할 만한 그런 정책은 고려하시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매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보유세를 계속 올리고 있지만 그 양도세만큼은 택도 안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려주지 않으면 계속 버티는 장세가 될 것이다. 또는 뭐 예를 들면 다음에 정부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음 대선 때까지 최대한 버텨보려는 다주택자들의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토시님 생각은 그러면 시장의 매물, 재고주택의 매물을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게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통계청에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를 발표를 했거든요. 보면 우리나라 주택 소유 가구가 1123만 가구인데 815만 가구가 1주택, 224만 가구가 2주택, 84만 가구가 3주택 이상 소유 가구인데 1주택자가 무주택으로 돌아가기가 좀 어렵다고 본다면 결국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는 매물을 낼 수 있는 추례할 수 있는 건 다주택자들의 보유 물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처분하기 힘들게 만든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즉 의미 있는 하락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덜 내고 물건 풀면 물건을 만약에 내놓는다고 하면 당장 저만 해도요. 제가 중과를 안 맞고 다주택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하나 팔았어요. 매물 나오면 저는 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 돈이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다른 부동산을 사러 다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수를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해서 좋은 데 쓰겠습니다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그 돈 갖다가 딴 집 가서 사면 또 시장이 불안 요소로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진입벽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보유세를 다주택자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올린다면 그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요지는 양도세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서 네. 그 차익 실현은 하게 냅두되 그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생각해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가 혜택받아서 증거 없이 집을 파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주택을 다시 취득한다라고 하면 뭐 취득세 5배 중과라든가 아니면 사는데 굉장한 허들을 둬서 야, 이 취득세 내고 내가 남기기까지는 좀 그렇겠다 뭐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네. 뭐 그런 허들을 두면 물건은 나오고 시장으로 재진입하지는 못하고 뭐 이제 그런 방법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얼핏 되네요. 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뭐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면 뭐 허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불로소득처럼 생각하는 세를 완화해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 예. 발언 내용을 보면 네.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뭐 다른 부분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없으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런 규제 기조를 유지되겠다는 메시지 외에는 눈에 띄는 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건 다소 이제 평균의 함정이 아닌가. 전국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안정적일지 모르겠지만 국지적으로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좀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아니 서울 집값 이렇게 오르고 지방 집값 떨어졌다고 해서 평균적으로 안정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좀 시장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했던 얘기들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부동산 시장 어땠는지 좀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번에 낸 책까지 포함해서 서울 아파트에 관련된 책을 3권을 냈는데 그 메시지는 일관적이었거든요. 2018년까지는 상승, 2019년 조정, 2020년 이후는 재상승. 2019년을 조정해로 봤는데 제 예상보다 반등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왜 잘못된 예측이 되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판단한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다주택자의 매물이 출회가 되어야 되는데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매물이 잠김 효과가 발생을 했다. 매물이 감소했다. 반등이 나온 첫 번째 이유로 생각하고요. 2번째는 역시 저금리에서 비롯된 강한 유동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북카페에서도 글을 썼지만 M1을 M2로 나누는 비율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M1은 현금, 예금 등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돈, 그리고 M2는 M1에 더해서 2년 만기 미만의 금융상품 등 짧은 만기 기간을 가진 묶여있는 돈을 의미하는데 결국 M1이 M2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 얘기인 거죠? 네, 죄송합니다. 통화량, 유동성에 대한 통화량에 대한 얘기고요. M1이 많다는 것은 이자를 거의 받지 않고 그냥 예치만 해놓은 돈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보면 무방할 텐데 지난 33년간 M1을 M2로 나눈 비율이 29% 이상이었던 해를 확인해 보니까 1986년부터 90년까지, 1992년, 93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015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가 KB 부동산 기준으로 6% 이상 상승한 해를 보면 1988년부터 90년까지, 1999년, 2001년부터 3년까지, 2005년, 2006년, 2015년, 2018년이거든요. M1을 M2로 나눈 비율 29% 이상의 내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M1을 M2로 나눈 비율이 29% 이상의 경우는 서울 아파트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 또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현재가 지금 31%거든요. 네. 9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 조정이 반년 만에 마친 강력한 원동력은 매물 감소 그리고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유동성이었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다만 또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에서 그 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저금리 기조 역시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매물 잠김과 강한 유동성은 앞으로도 힘을 좀 발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돈 갈 데가 없다? 네. 예. 주식으로 가기도 저도 사실 일부 주식을 하고 있지만 가히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얻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결국은 눈길이 가는 게 부동산 쪽이다. 유동성의 물꼬를 다른 데로 틔워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동산 외에는 갈 길이 별로 없다는 것 때문에 부동산으로 가는 강한 유동성을 차단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2분의 M1이 유동성 지표. 이 지표 이름 뭐 안 만드셨어요? 뭐 이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가 처음 발견한 그건 용어는 아니라서 아 그래요? 예, 유나바모님이나 부동산님 같은 그 일부 블로그 분들께서 먼저 밝혀내신 거거든요. 이 지표를. 다만 이제 29% 이상인 해와 예. 서울이 6% 이상 급등한 해가 비슷하다는 거는 뭐 제가 처음에 얘기하긴 했는데 이 네. 용어 자체는 그분들이 먼저 발견하신 거고 제가 그 부분은 좀 차용을 한 거죠. 이 M1이 그만큼 지금 즉시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이 네. 29% 이상 네.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많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흘러 다닐 수 있으면 네, 네.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이 네. 한 31% 정도 예, 된다고요? 예. 이거를 그럼 29 밑으로 낮추면 네. 상대적으로 유동성 줄어들면서 갖다 네. 쓸 수 있는 돈이 줄면서 맞습니다. 시장에 에너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낮아질 텐데 네.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다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금의 물꼬가 다른 데로 흐르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안 들어오고 예. 이 돈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을 만한. 근데 그게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 사실 GDP 성장률도 꺾이고 있고 그러면 더더욱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몰릴 수가 있거든요. 경제가 어려운데 주식이 화랑이 되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럼 더더욱 역설적이게도 경제가 성장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 많은 돈이 갈 길 오히려 또 부동산으로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막막하네요. 돈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다는 게 참 그러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 새로운 지표에 대한 부분으로 볼 때는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이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아질 만한 상황으로 안 보인다. 뭐 이렇게도. 예,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동산 시장이 꺾이려면 아까 말한 그 양도세 인하 외에는 돌발적인 외부 변수 외에는 따로 이렇게 하락 전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장은. 근데 외부 변수는 예측이 안 되니까. 무섭잖아. 그렇죠. 난 공포스럽고 경제 싫은데. 전체적인 글로벌한 위기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너무 당시에 힘들었었잖아요. 그 경험들이 다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 2019년 부동산 시장은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정이 올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상반기 정도만 왔다가 예. 하반기 정도에는 다시 반등을 했고 그 이유는 뭐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2019년 얘기했으니까 이제 2020년 얘기해야죠. 2020년 서울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고 계세요? 뭐 상승 요인, 하락 요인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저는 수요와 공급, 가계 부분 통화량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수요는 원래 10년차 부부를 두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전작에서 네. 그렇게 했었고 그 부분이 많이 호평을 받았는데 제가 좀 지적을 많이 받은 건 뭐 그럼 9년차나 11년차는 상관이 없냐 그런 지적을 많아서 그 지적을 제가 그냥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10년차 부부를 보다 더 서울 아파트 시세와 상관관계가 높은 수요층을 발굴하는 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그래서 뭐 전국, 서울, 경기 7에서 11년차 부부의 한 78개 조합을 다 서울 아파트 시세와 비교를 해서 상관관계 개수를 뽑아봤더니 서울 10년차 부부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은 수요층이 있었는데 그게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였습니다. 경기도 사람들도 네. 집 사러 서울 아파트를 주목한다. 네, 예를 들면 뭐 경기도에 계신 분들도 직장 때문에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자가는 서울에 두는 그런 분들이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가장 대표적인 실수요층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2019년에 감소했다가 2020년 보합으로 변동되거든요. 9.13 대책이 다주택자 및 투자 수요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춘 규제이기 때문에 실수요층을 대변하는 10, 11년차 부부의 보합 전환을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다시 이제 줄다가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좀 서울 부동산에 약간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반면에 또 입주 물량 또 무시할 수 없는데 2019년에 정점을 찍거든요. 근데 2020년 2분기부터는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대비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준다면 재화의 가치는 아무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정부 계획대로 토지 보상금이 2020년에 풀리기 시작한다면 유동성마저 강화될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일사천리로 빨리 진척이 될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에 토지 보상금이 풀립니다. 그러면 수요 늘고 공급 줄고 유동성 강화되고 상승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빡빡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그 책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단순히 10년차 부부 증감률만 그 노무라 증권연구소에서 처음 네, 맞습니다. 얘기했던 건가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좀 너무 러프하다. 네. 그래서 서울
그다음에 이제 경기, 수도권, 네, 예, 서울 경기. 서울 경기가 상관관계가 높은 네, 계층이라고. 계층이라고 보여지고 네, 그 내용을 토대로 볼 때 2020년에는 늘어난다. 네,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 사러 다닐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9.13이 다주택자들, 즉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사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고 네, 무주택, 아직 못 산 사람들 또는 뭐 교체 수요 이런 쪽까지 딱 타겟팅하려고 한 정책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수요자의 숫자가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 네, 뭐 그 얘기는 아까 10년 차라고 하는 게 이제 애들 초등학교 보내고 해야 되는 네. 세층들이 집을 사러 경기도 애가 학교 서울에 가니까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정착 욕구가 생기는. 중고에 학교 계속 보낼 수 있는 네, 집을 그냥 이참에 사자 이런 수요들이 내년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한 3, 4년 전부터 공급됐던 입주 물량들이 내년 2분기부터는 줄기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줄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굉장히 의아한 부분은 헬리오시티 때와 고덕이 입주할 때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예,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는 전세가 매매가가 다 출렁거렸는데 고덕이 입주하는 데는 매매가는 안 출렁거리고 전세가도 생각보다는 안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분양가 상한제 또는 그에 준하는 HUG가 낮은 분양가로 통제를 해서 신축이 싸게 분양이 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기존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청약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분들이 매매 대기 수요에서 청약 대기 수요로 전환되면서 계속 그분들이 청약될 때까지 전세를 연장하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단지가 입주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전세가가 출렁거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매매가도 전세가가 떨어지면 하방 압력을 받아야 하는데 매매가도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봤는데 그때는 이제 그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보금자리 주택을 사려고 사람들이 기존 아파트 안 사니까 기축 수요가 더 빠져서 계속 집값이 떨어졌다면 지금도 똑같아야 되는데 기축 아파트 수요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매물이 더 감소를 해버리니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역시 좀 나름 분양가 상한제나 또 그에 준하는 낮은 분양가 통제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면 이 분양가 상한제가 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다양하게 낳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세 가격이 안 빠지는 것도 되게 의외인데, 의외죠. 의외인데 전세가는 좀 출렁일 줄 알았는데 네. 은근히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고덕이 입주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삼토시님께서 해주신 얘기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게 수도권, 네. 택지지구 네. 이런 곳에 입주 물량들이 서울에 바로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네. 시차를 두고 서울의 임대 가격을 낮추는데 영향을 끼쳐왔던 게 나타났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튼 요즘 분위기를 보면 이제 수도권, 경기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줄기 예, 시작했죠. 줄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전세가 올 상반기까지도 조금 약간 안정화된 느낌이었다가 하반기부터 그렇지 않은 네. 느낌들이 보이거든요. 네, 네. 제가 저희 부모님 동작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6억 5천 하던 전세가 지금 8억에 나가요. 1억 5천 정도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네.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게 그 흐름을 보면 이제 수도권 입주 물량들도 줄고 이랬던 부분들이 좀 시차를 두고 지금 와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청약을 기다리면서 전세로 눌러앉겠다. 라고 하는 수요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뭐 지금 전세 얘기까지도 했는데 그럼 우리 상승 요인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내년에 뭐 하락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하락 요인이 2020년에 발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더 큰 폭등이 일어나면 그 고점에 빨리 다가서게 되면 그 천장에 부딪히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2018년에 폭등을 예측한 분이 거의 없듯이 저도 2018년에 상승은 전망했지만 폭등은 전망하지 못했는데 만약 그러한 폭등이 한 번만 더 일어난다면 전고점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33년간 서울 아파트 시장을 보면 보합은 사실상의 보합은 없었거든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에 빨리 부딪히면 그 이후에는 횡보를 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떤 요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폭등하면 그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차라리 있어 보이고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네. 하락한다라면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네. 뭐 이제 솔직한 생각은 내년에도 오를 것 같다. 뭐 마음의 소리는 그것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내년도에 그러면 전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사실 좀 비슷한 내용인데 2020년 2분기부터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전세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결국은 전세가도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6개월 동안 유예를 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그 6개월 이후에 2020년 4월 이후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새 아파트는 더 싸간 값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매매 수요는 전세 수요로 계속 전환되면서 전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입주는 줄고 전세가가 매매가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전세가는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은 급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시는 거네요. 그런 전초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과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천. 예, 지금 과천도 분양가 상한제 또는 낮은 분양가의 신축이 나오는데 과천에는 인구가 적어서 과천에 당해 1순위만 획득하면 지금 과천을 일반 분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착안해서 지금 주거 수요가 몰리고 있고 그래서 과천 전세가 계속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분양가 상한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과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도 마찬가지 모습을 과천만큼 아니더라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모습이 내년에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청약 당첨권에 있는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서울 와서 살자. 과천 와서 살자. 주소 전입해서 살면 과천 같은 경우는 과천에 청약 통장이 몇 개 없으니까 네. 우선 당첨. 그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네네.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과천 전세 가격.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예, 34평 전세가 10억 찍었더라고요. 네네. 예, 8억 5천 하던 게 그게 뭐 집값도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형국으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과천도 지금 어딘가 그저께 북카페에도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과천이 왜 이렇게 오르나요? 막 그런 글이 있었는데 뭐 그 이면에는 이러한 일들이 바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높은 고가점자 수도권에 평촌 이런 데 사시는 분이 왜 과천가? 내 가점이면 서울 가야지. 서울 가서 1년만 거주하면 네. 강남의 재건축이 내 건데 과천도 지금 사실 물량은 이제 얼마 없잖아요. 네. 3기 신도시 보고도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 전세 시장은 내년도에 매매 시장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서울 안에서 혹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그 직방에 따르면 현재 준공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 비중이 서울에서 9%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재 추세대로 가면 2025년에는 1%로 대폭 축소될 것이다. 그 말인즉슨 신축의 희소성이 지금도 많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는 더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뜻이 되겠거든요. 신축이 더 귀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신축 비중이 늘어나는 지역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뭐 특정 지역을 거론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재건축 단지가 줄줄이 이제 입주를 하는 곳들 그리고 뉴타운 지역들 이렇게 새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신축의 희소성을 등에 타고 입지 열의를 좀 상쇄해서 좀 더 그 업그레이드되는 가격대가 업그레이드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제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 토대로 해서 지금 머리를 좀 굴려보면 일단 개포가 그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개포는 요번 텀에 싹 네네 5, 6단지 쪽 빼고는 다 재건축 네.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포가 싹 새 아파트 신축으로 싹 바뀌는 동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덕, 네. 예, 고덕도 다 싹 요번에 입주하면서 끝나는 거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둔촌도 뭐 둔촌 하나만 놓고 12,000세대니까 그런 느낌이 날 거고 재건축 쪽에서는 그런 힘을 받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포도 지난번에 마무리 못했던 단지들이 어쨌거나 지금 막바지에 있잖아요. 네. 반포도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상위 클래스에서는 이 정도 본다고 하면 하위 클래스 좀 표현은 그렇지만 강북권역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게 3차 뉴타운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
마무리가 되는 곳들이 네. 본격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일단 내년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신길 뉴타운일 네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어젠가 그저께 네. 이상우 애널리스트가 신길 고덕을 주목하라고 하셨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신 것 같고 저 역시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다 끝난 데들이 있는데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자, 삼토시님께서는 서울 안에서 2020년도 주목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들, 전체적으로 신축들의 희소성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좀 더 세간의 관심들을 이끌 것 같다. 네, 그 라고. 지역의 이미지, 브랜드 자체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고 저도 궁금해요.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게 정상이냐? 이 돈을 누가 주고 어떻게 이 집을 산단 말이냐? 집값이 비정상이다. 소득에 비해서 네. 집값들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뭐 요새도 카페 댓글이나 아니면 유튜브의 댓글로 이런 내용들이 달리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비싼 집들을 받아 먹어줄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수요층은 여전히 탄탄하게 남아 있는 건가요?